자, 안녕하십니까. 이트렌드 강흥보 센터장입니다. 자, 오늘 귀한 손님 두 분을 모셨는데요. 이트렌드와 국내 시장에 가장 먼저 ETF를 도입하고 운영하고 있고, ETF 시장 점유율 독보적인 1위인 삼성자산운용이 함께 국내외 경제 상황과 산업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어 보고요. 이런 산업에 관심이 있는 투자자가 한번 알아볼 만한 ETF를 소개해 드리는 콜라보레이션을 또 준비했습니다. 오늘 제가 귀한 손님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삼성 액티브 자산운용의 김은지 매니저님을 먼저 소개시켜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또 귀한 손님이죠. 네. 삼성 자산운용의 최창규 본부장님을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 NH증권에서 네. 파생상품 리서치 하다가 이번에 삼성자산운용으로 옮기게 됐고요. 네. ETF 컨설팅 본부장이라는 직함을 달고 네. 처음 방송하는 겁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본부장님은 제가 개인적으로 파생, 제가 선물 옵션 트레이더 출신이다 보니까 제도권의 이런 파생 전문가님들을 많이 알고 있는데요. 1세대, 아마 한 2세대에서 사이 정도. 그죠? 이거 뭐 파생은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살아있기만 해도 승리한 거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본부장님 거기에서 그래도 거의 베스트를 찍고 늘 제가 알고 있는데 아무튼 존경스럽습니다. 네. 한창 올림픽이 요즘 열리고 있습니다. 우리 선수들도 기쁜 메달 소식을 좀 들려주고 있는데 올림픽 종목에서 종주국의 성과가 보통 좋지 않습니다. 그런 징크스가 널리 알려져 있기도 하고요. 오늘의 주제는 올림픽과 다르게 우리나라가 종주국이자 글로벌 시장에서 아주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 산업과 관련이 있습니다. 바로 웹툰. 웹툰 산업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직접 해외에 나가서 시장을 만들고 폭발적인 성장을 이끌어내고 있다고 합니다. 글로벌 1, 2위를 다투고 있는 네이버, 카카오 웹툰을 비롯해서 웹툰 콘텐츠와 관련된 여러 사업들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와 함께 넷플릭스와 같은 글로벌 대형 OTT 기업들과 손을 잡고 한국 콘텐츠의 저력을 보여주고 있는 드라마 제작 산업에 대해서도 알아보겠는데요. 이런 업종에 투자되는 ETF가 있다고 합니다. 오늘 아마 그 부분을 말씀을 주실 것 같습니다. 자, 이 상품이 만들어진 배경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 최창규 본부장님께서 좀 조언 부탁드립니다. 예. 그 시장이 마켓 중심에서 테마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마켓이라는 것은 뭐 대표지수 중심의 투자를 마켓이라고 부르고요. 테마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무슨 테마, 무슨 수혜주 이런 것들이 테마라고 할 수 있는데요. 어느덧 시장은 마켓 중심에서 테마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어서 저희도 테마에 포커스를 맞춘 ETF 상품을 준비했습니다. 물론 이걸 처음 보시는 분들은 좀 즉흥적이 아니야? 좀 뭐 주가 많이 오른 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 많이 하시는데요. 이미 저희가 3월 달이었죠. 3월 달부터 저희 액티브 자산운용의 민수화 상무님을 비롯해서 여러 매니저분들이 아이디어를 주셨고요. 저희 삼성자산운용 패시브 매니저들 촉에서 그 인덱스를 만들면서 이 상품을 설계를 했습니다. 설계하게 된 가장 큰 배경은 뭐 요즘 뭐 글로벌 차이나 테마 이런 거 많이 투자하시는데 그렇게 투자해봤자 결국 차이나 기업들이라든지 아니면 미국 기업들 주식을 사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기업에 투자를 하는 그런 테마 ETF를 한번 만들어 보자. 그렇다면 우리가 1등하고 있는 테마가 무엇인가 고민을 하다 보니까 내놓은 결론이 웹툰이다. 드라마다 라고 생각을 해서 이 상품을 만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투자하신다면 우리나라의 웹툰 산업 그리고 우리나라의 드라마 산업 머지않아 우리나라의 OTT 산업까지 투자하시는 거가 되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의미가 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본부장님 뭐 미리 멘트를 준비하시는 건 또 아닌데 이렇게 아주 잘 설명해 주신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이 넷플릭스랑 OTT 이거 많이 보시죠? 이거 없이 잠을 못 이룹니다. 틀어놓고 보죠. 그러다 공포적인 영화를 보다가 악몽도 좀 꾸고 그러는데 자, 이런 데 투자를 한다. 우리 김은지 매니저님께 제가 좀 여쭤볼 게 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웹툰은 한국이 종주국인데 유명한 웹툰 작가들이 해외에도 팬덤을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웹툰
플랫폼의 해외 가입자도 그만큼 많다고 들었는데 웹툰 산업의 국내 동향은 좀 어떤가요? 국내 웹툰 시장 규모는 한 1조 원 정도 돼요. 1조 원. 네. 오. 근데 이 시장을 네이버와 카카오가 대부분 다 양분하고 있고요. 그 밑에 뭐 미스터블루나 레진 코믹스, 뭐 봄춘 이런 중소형 업체들이 나머지 한 반자릿수 정도 점유율을 좀 보유하고 있어요. 한 자리요. 그렇죠? 네네. 네. 이렇게 인터넷 플랫폼 업체들이 압도적인 지위를 보유하게 된 이유는 어떤 것 같으세요? 저한테 급 질문을 주셨는데 네. 저는 사실 대한민국의 이제 이 작가들의 성향, 약간 국민성이 이 웹툰에 좀 녹아있다. 이게 좀 너무 거창한가요? 네. 네네. 비슷한데요. 그래요? 네. 이 플랫폼 업체들은 트래픽을 많이 끌어올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무료 서비스들을 많이 론칭을 해요. 네. 그렇죠. 그 중 하나로 웹툰을 시작한 거죠. 근데 이게 워낙 대국민적인 인기를 노리다 맞아요. 보니까 네. 2010년부터는 이제 과금 모델을 조금씩 적용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이제 성과가 났고 지금은 이제 본격적으로 좀 매출원으로 좀 자리를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이제 수익화 모델을 이제 여러 가지를 펼치고 있는데 뭐 네이버 웹툰 같은 경우에는 요일별로 무료로 그렇죠, 이제 그렇죠, 웹툰을 그렇죠. 뿌리잖아요. 네, 저도 그거 기다리고 있어요. 네. 네. 근데 네. 이게 이제 완결이 되면 음. 유료로 전환을 해요. 완결이 되면 네. 그리고 이제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아까 본부장님 네. 말씀해주셨듯이 기다리면 무료인데 이 말은 안 기다리려면 돈을 내라 이런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수익화 모델을 가지고 있고 이렇게 수익화 모델을 적용했다는 거는 산업으로 자리 잡기 시작했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해외 시장의 문을 좀 2010년 중반부터 좀 두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부장님은 웹툰 좀 즐겨 보시는 편이신가 봐요? 저는 좀 안 봤었어요. 왜냐하면 거의 안 보다가 미생을 음. 통해서 어느 정도 이런 시장이 있구나라는 걸 깨닫기 시작했고 얼마 전에 이제 와이프랑 네. 킹덤 네. 스위트홈 보면서 이 시장도 생각외로 매력적이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막 찾아봤죠. 야, 승리호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또 승리호는 또 거꾸로 웹툰이 원작이 아니라 네. 영화가 원작이고 그게 또 웹툰으로 바뀌었대요. 결국은 제가 느낀 이 산업의 포인트는 뭐냐면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거죠. 좋은 직접 컨텐츠가 있으면 네. 이게 드라마로 갔다가 웹툰으로도 갔다가 또 팬덤으로도 갔다가 그렇죠. 또 책으로도 갔다가 네. 이런 산업이 별로 없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생산성이 하나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여기저기에서 네. 부캐릭터가 막 만들어지면서 그렇죠. 되는 거네요. 네, 우리가 좋아하는 파생된다. 파생한다. 네. 네, 아까 이제 해외 얘기 좀 말씀드렸는데요. 네. 우리나라 이제 콘텐츠 그 플랫폼 업체들이 일본 시장을 가장 먼저 진출했어요. 워낙 일본이 만화의 종주국이라고 할 수 있으면 그 망가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일본에서는 이미 좀 흑전을 해서 흑자를 보고 있고 수익화로 이제 성공을 한 시장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일본을 성공했기 때문에 미국 그리고 유럽 동남아까지도 지금은 진출을 해서 서비스를 아주 확장을 하고 있고요. 이제 카카오나 네이버가 새로 시장을 만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각 국가에서 1등, 2등을 다투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웹툰 자체가 플랫폼이자 컨텐츠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성장의 지속 가능성도 굉장히 높은 시장이라고 좀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안 그래도 제가 일본이랑 미국의 만화 시장이라든지 그런 걸 조사해 보니까 거기는 아직도 오프라인 책으로 보던데요. 그렇죠? 네, 아무래도 이제 만화라는 게 단행본으로 시작을 한 거니까 이렇게 이제 실물의 이제 오프라인 콘텐츠로 즐기다가 이제는 이제 그 네이버나 카카오가 이제 온라인으로 즐길 수 있게 바꾼 거죠. 일본 하면은 만화가 광고주죠. 독보적인데 일본까지도 우리 국내 웹툰 시장이 점유율을 많이 차지하고 있나요? 네, 맞습니다. 일본에서는 이제 카카오의 피코마가 1등을 하고 있고요. 기존에 일본의 웹툰 시장이라고 하면 그냥 뭐 만화를 스캔본을 떠가지고 디지털로 볼 수 있는 시장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라 처음부터 일본의 현지 작가들을 발굴해서 웹툰 플랫폼에 끌어들이고 이 작가들이 좋은 작품을 그쪽에서 이제 연재하는 게 이제 우리가 말하고 싶은 그런 웹툰 시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한국에 있는 웹툰 작가들이 만화를 그려서 일본어로 번역한 것이 아니라 일본에 있는 웹툰 작가들을 발굴해서 카카오의 플랫폼에 올려서 수익 쉐어를 하는 그런 플랫폼이다.
당연히 처음에는 네. 이제 센터장님 말씀해 주셨듯이 국내 작품들을 그냥 단순히 번역해서 시작을 했는데 네네. 사실 이 플랫폼이 제대로 이제 현지화돼서 정착을 하려면 현재 그렇죠. 작가들을 잘 발굴해서 이게 이제 토착화될 수 있게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플랫폼들이 네이버나 카카오가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게 이제 현지의 작가들을 아마추어 작가들을 잘 발굴해서 제대로 정착했을 때 진짜 그들의 이제 산업을 잘 구축하고 앞으로 성장 가능성도 높다고 할 수 있는 거죠. 저는 이 산업을 설명드릴 때 흔히 드리는 예시가 있는데 기안84 예시를 좀 드리고 있는데요. 아마 나 혼자 산다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기안이 처음에 네이버 건물에서 기숙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건 뭐냐면 네이버라는 회사가 기안84라는 작가를 육성하는 거예요. 네. 마치 일본에서도 일본에 있는 제2의 기안84, 제3의 기안84를 카카오나 네이버나 피코마가 픽을 해서 육성을 하는 거고요. 근데 지금 기안84는 뭐 하고 있죠? 그냥 아직도 네이버에 있나요? 아니면 나왔나요? 나와 있죠. 맞습니다. 그렇게 나와서 또 다른 CP 회사가 돼버린 게 현재 한국의 웹툰 산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일본은 방금 설명드렸던 것처럼 일본판 기안84 육성해서 또 일본에 맞는 또 그런 웹툰 작가로 키우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본부장님이 공부를 되게 많이 하시는 것 네, 맞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으로 이어질 것 같은데요. 웹툰으로 시작하여 드라마, 영화뿐만 아니라 각종 캐릭터 산업, 굿즈, 게임, 광고 등 다양한 형태의 2차 제작 산업으로 확장성도 좋은 것 같습니다.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하고 있는 웹툰 시장, 그 배경은 무엇인가요? 이 질문 본부장님께서 방송 초기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 맞습니다. 계속해서 생산성이 올라간다. 자, 이 부분은 좀 어떻게 우리가 공부를 하면 좋을까요? 일단 웹툰의 장점을 먼저 상기를 해보면요. 우리가 뭐 창의적이고 실험적인 콘텐츠를 영화부터 시작하기에는 돈이 되게 많이 들어요. 맞아요. 근데 웹툰으로 시작을 하면 굉장히 낮은 비용으로 효율적으로 이제 구현을 할 수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웹툰의 가장 큰 장점이고, 이게 여러 가지 다양한 콘텐츠들의 이제 시나리오가 탄생하게 되는 배경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웹툰의 기반이 됐고, 플랫폼 업체들도 뭐 우리 독자들이 잘 감상할 수 있도록 세로 스크롤 형식으로 좀 형식을 바꾼다든지 아니면 뭐 글을 잘 쓰는 작가도 있고 그림을 잘 그리는 작가도 있는데, 이거를 잘 매칭을 시켜가지고 더 많은 작품들이 탄생하도록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림만 잘 그리시고 스토리를 쓰시는 분들도 계시고. 네네, 맞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제가 조금만 더 첨언을 드리면 웹툰 갖고 드라마를 만들 때 강센터장님은 히트친 웹툰으로 드라마를 만드시겠어요? 아니면 소소했던 웹툰으로 드라마를 만드시겠어요? 히트친 걸로 하겠죠? 그렇죠. 그러면 드라마 제작사 입장에서도 히트를 친 웹툰을 기반으로 드라마를 제작하게 되면 리스크가 줄어드는 거죠. 기존 팬덤들도 있을 거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구조가 돼버리다 보니까 웹툰이라는 기초 산업이 굉장히 활용도가 높아진 거죠. 보통 엔터테인먼트에 우리 아이돌 보면 굿즈 상품들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웹툰의 굿즈 상품 하면은 딱 막연히 떠올리는 게 그 인형 있잖아요. 안고 자는 인형. 그 일본의 애니메이션을 활용한 그런 굿즈 상품도 결국에는 많이 파생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이 웹툰 산업을 디즈니처럼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어요. 디즈니가 사실 스토리 하나를 가지고 애니메이션을 만들기도 하고 인형을 만들기도 하고 영화를 만들기도 하고 굿즈를 만들잖아요. 저희 웹툰 산업도 그렇게 이제 한국의 되겠네요. 디즈니처럼 탄생할 수 있을 걸로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디즈니 상품 보면은 막 그 우리 머그컵도 있고 커피잔도 있고 무궁무진하죠.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앞으로 글로벌 웹툰 시장은 얼마나 성장할 것인가, 이 부분이 사실 지금 우리 웹툰 드라마를 관여하고 있는 회사들의 밸류에 생각이 들 수 있는데요. 이 웹툰 어느 정도 성장할까요? 이거 무궁무진할 것 같은데. 맞습니다. 사실 그 카카오랑 네이버랑 거래액 합하면 한 2조 원이 조금 안 돼요. 근데 글로벌 만화 시장은 한 10조 원 정도 되고요. 글로벌 OTT 시장은 100조 원 정도 돼요. 100조 원? 원이죠? 100조 달러 아니죠? 원입니다. 그래서 향후 성장 잠재력이 굉장히 높은 시장이라고 할 수 있고, 이용자 수 측면에서 봤을 때는
지금 한 1억 명이 좀 넘는데 네이버가 7천만 명, 네. 카카오가 6천만 명, 그리고 최근에 네이버가 인수한 왓패드 같은 경우는 1억 명에 달해요. 네. 근데 넷플릭스가 구독자 수가 2억 명이거든요. 여기에 견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넷플릭스 시가총액이 260조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럼 앞으로 이제 웹툰 관련된 기업들이 얼마나 성장할 수 있을지 대략적으로 좀 가늠이 그렇죠. 될 것 같습니다. 절반 정도만 성장해도 어마어마한 거죠. 뭐.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짚고 넘어가셔야 될 핵심적인 대목이 하나 있는데요. 네. 이 왓패드라는 회사는 웹툰 회사는 아니고 웹소설. 맞습니다. 네. 웹소설도 한번 여쭤보려고 했는데 그것도 어마어마하다면서요? 저는 제가 애널리스트 할 때 RA 한 명이 웹소설에 돈을 너무 많이 쓰는 거예요. 지금은 H자산운용에 가 있는 후배인데 그래서 세상에 소설을 돈 내고 보는 시대가 왔나? 라고 생각을 했던 게 불과 1년 전이거든요. 네. 근데 이 왓패드란 회사는 웹소설인데 1억 명이래요, 유저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것은 어디까지냐면 웹툰, 그리고 관련 산업, 드라마 요까지인데 우리가 웹소설로 넘어가거나 아니면은 그런 인터넷 출판까지 넘어가게 되면 또 다른 시장이 열리거든요. 맞습니다. 여기서 언급은 안 했지만 뭐 리디북스 같은 뭐 온라인 서점 같은 회사, 그쵸. 그리고 우리가 뭐 음성으로 책을 듣는 밀리의 서재 이런 회사들은 물론 이 ETF에는 담겨져 있지 않습니다. 윌라도 있죠. 윌라 같은 경우도 있고요. 그 시장도 일종의 웹툰 시장의 범위에 넣어준다면 성장성이 훨씬 더 크다라는 거죠. 아까 제가 이제 그림 작가, 글 작가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향후 이제 네이버는 이러한 웹소설을 가지고 그림 작가와 함께 웹툰으로 제작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제 국내로 들여온다던가 다른 이제 글로벌 시장으로 다시 이제 수출을 한다던가 이런 여러 가지 무궁무진한 형태의 이제 성장 가능성이 이제 존재하는 거죠. 네이버 9천억, 카카오 8천억이 지금 현재 뭐 그 시장 점유율을 나타냈나요? 아니면 연간 거래액인데요. 연간 거래액이요? 이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뭐 수익화 모델을 통해서 결제를 하면 그게 이제 거래액으로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한국이랑 일본 정도만 거래액이 이제 잡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이용자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이용자들한테 아직까지는 과금을 크게 하고 있지 않아요. 유럽이나 미국은 아직 신생 시장이기 때문에 근데 향후에 이런 이용자들한테 과금을 하면 얼마나 거래액이 더 커질지 저희는 또 다시 한번 상상을 하게 됩니다. 그걸 알프라고 부르죠? 네, 인당 이제 결제 금액이 알프인데 아직은 알프가 미국이나 유럽, 뭐 동남아 이런 데는 굉장히 낮아요. 아직 본격적으로 수익화를 하지 않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저희는 이 수익화를 보고 지금 성장 초입 단계에 투자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여기서 보면 네이버가 9천억, 카카오가 8천억이면 누가 점유율을 막 치고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없네요. 네,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가 1등을 했다가 카카오가 이제 1등을 좀 따라잡았고요.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좀 많이 드라이브를 걸고 있어요. 지금 미국 시장을 좀 1등으로 주도를 하고 있고 유럽이나 동남아까지도 좀 확장을 하고 있어서 국내 웹툰 플랫폼 업체들의 그런 성장을 저희가 좀 목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 근데 보통 이렇게 네이버, 카카오의 자회사들이 이렇게 상장을 하면서 네이버가 더 큰 공룡이 되잖아요. 카카오가 같아가지고 결국엔 이렇게 웹툰 쪽이나 이런 미디어 플랫폼들이 더 성장하면 자체 상장도 또 따로 할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굉장히 좋은 질문이시고요. 제가 아침에 좀 애널리스트랑 통화를 했어요. 통화한 이유가 뭐였냐면은 애널리스트님, 저 카카오 페이지에서 웹툰을 하고 있는데 왜 요즘 아이유가 나와서 카카오 웹툰을 왜 광고하나요? 그러면 카카오 페이지와 카카오 웹툰은 다른 회사인가요? 라고 질문을 던졌었거든요. 근데 이제 카카오 웹툰은 결국은 다음 웹툰, 다음 웹툰이 있고 카카오 페이지에서 다음 웹툰을 공유하고 있는데 카카오 페이지는 웹소설 부분이 좀 더 특화된 그런 형태의 서비스를 하고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음 웹툰, 즉 카카오 웹툰이 뭐 상장하는 시나리오로 가든지 카카오 페이지가 상장하는 시나리오로 가든지 이렇게 좀 전해 들었고요. 그리고 네이버 웹툰은 뭐 분사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별도 상장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아마 지금은 뭐 포트폴리오 PDF를 보신다면은 네이버랑 카카오 재미없어, 어디나 들어가 있는 종목이야,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이 상품을 1년, 2년, 3년만 투자하시면 네이버가 아니라 네이버 웹툰, 카카오가 아니라 카카오 웹툰 이런 종목이 들어있을 테니까 아마 믿고 투자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요즘 넷플릭스가 한국 콘텐츠에 투자한다고 해서 조금 핫한데요. 미디어 업종을 보면 국내 제작사 주가가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 드라마 시장 성장 배경, 이 질문을 드리면서도
뭐 너무 좋기 때문에 우리 매니저님이 어떤 말씀을 주실까요? 네. 사실 국내 이제 드라마 제작사들이 한번 뭐 실적이나 주가가 레벨업하게 된 계기는 매출처가 다양해졌기 때문이에요. 맞아요. 기존에는 뭐 국내 방송사로 국한됐던 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네. 중국을 비롯해서 해외 플랫폼 업체들로 좀 여러 군대로 이제 판매처가 다변화된 게 그 이유라고 할 수 있겠고요. 국내 제작사들이 계속해서 이제 좋은 작품을 내면서 트랙 레코드가 쌓였는데 네. 이 트랙 레코드를 본 이제 플랫폼 업체들이 점점 더 많은 투자를 단행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졌고 이것 때문에 이제 넷플릭스가 작년 대비 한국의 투자액을 2배 증액한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넷플릭스 콘텐츠 예산이 20조인데 아시아에 1조, 그러면 한국 시장에는 어느 정도인가요? 아시아에 1조를 투자하는데 그중에 한국 시장한테만 5,500억 정도 투자하겠다고 얘기를 한 상황이에요. 근데 이거는 작년보다 한 2배 이상 증액한 그런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얼마큼 한국 제작사들한테 투자금을 늘리고 있는지 저희가 알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본부장님 드린 이유가 네. 바로 이렇게 하면 숫자로 찍히니까 이게 우리 미디어 스튜디오 드래곤이랑 제이 콘텐츠들이 매출을 우리가 어느 정도 유출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회사들의 주가를 볼 때는 너 뭐 찍고 있어? 이걸 많이 물어봅니다. 네. 지금 찍고 있는 게 뭐야? 네. 누구한테 수주를 받아서 찍고 있어? 넷플릭스 거야? 아니면 중국 거야? 참고로 중국은 아직도 좀 저희가 수출하기 어렵죠? 아직까지는 한알령이 공식적으로 해제된 게 아니기 때문에 뭐 넷플릭스처럼 한국 시장에 얼마를 투자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좀 중국 정부의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저희가 주목할 거는 중국 안에서 우리나라 작품을 수입해서 방영하기에는 눈치가 보이지만 동남아에는 가능한 거예요. 근데 중국의 이제 아이치라는 플랫폼은 동남아 시장에 진출해서 막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데 콘텐츠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 제작사들한테 의뢰를 하거나 아니면 우리나라 제작 작품을 사가서 그쪽에 이제 방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또 OTT가 디즈니, 애플 TV도 나올 거고 또 HBO라는 채널에서도 많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렇게 OTT 채널들이 많아질수록 우리나라의 이 웹툰 드라마 제작사들의 몸값이 계속 올라가겠죠? 네, 맞습니다. 콘텐츠 수급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우리나라 제작사들은 더 많은 그 플랫폼에 판매를 할 수 있는 거고 또 제작 단가 대비 그런 그 판매 단가도 훨씬 더 높여서 받을 수 있는 거죠. 네, 우리가 콘텐츠 드라마 예를 들면 각본을 딱 이렇게 시장에 딱 노출해 놓고 너희들이 얼만큼 줄래? 이쪽이 줄래? 이렇게 하면서 약간 저울질도 할 수 있는. 좀 비딩도 하고. 근데 이제 한 가지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넷플릭스가 한국에서 서비스를 몇 년도에 하신지 아세요? 모르죠. 2016년이거든요. 얼마 안 됐네요. 2016년이면 우리가 벌써 5년 전이니까 생각보다 오래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인지를 하게 된 게 언제였냐면 2018년. 그때 처음으로 넷플릭스에서 우리 드라마가 동시 방영이 시작된 거였고요. 그리고 2019년에는 드디어 넷플릭스 오리지널이라는 이름을 단 킹덤이라든지 이런 게 등장하면서 우리나라에도 넷플릭스가 서비스를 하고 있구나 이렇게 인지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럼 결국은 이런 넷플릭스라는 플랫폼이라든지 OTT라는 것들이 아직 그렇게 오래된 게 아니다. 그래서 갈 길이 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저도 넷플릭스 구독을 2019년도에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넷플릭스가 한국에서 서비스한 게 오래됐고, 그리고 한국 드라마 업체들이 넷플릭스 드라마를 수주받아서 만들게 된 게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 이런 모멘텀이 남아있어요. 대신에 한 가지 조심하셔야 될 게 뭐냐면, 제가 이쪽 관련된 리서치를 하면서 느꼈던 게, 그러면은, 애플 TV가 한국에서 서비스를 하게 되면 디즈니 채널이 한국에 서비스를 하게 되면 한 번 더 주가는 레벨업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이런 의문을 좀 갖게 됐거든요. 근데 아시는 바와 같이 애플은 한국에 관심이 없다면서요. 네. 아무래도 한국 시장은 갤럭시 유저가 좀 압도적이다 보니까 이제 애플 입장에서는 한국은 아직까지는 좀 작은 시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말씀하셨던 뭐 디즈니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국 론칭을 준비 중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디즈니도 콘텐츠 수급 경쟁에 이제 같이 뛰어드는 거죠. 우리나라에 뭐 애플 저도 아이폰을 사용하고 있지만 애플 유저들이 엄청 많잖아요. 그래서 애플 TV를
정말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분들도 계셔서 저도 해외 직구로 애플 TV 조그만 거 사가지고 연결해봤는데 좀 이게 어렵더라고요. 아직. 네, 알겠습니다. 네. 자, 해외 OTT 시장은 좀 어떻게 되며 한국 OTT 시장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우리가 말씀 나누면서 편하게 좀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좀 정리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그 OTT라는 거는 이제 over the top이라는 그 줄말인데 기존의 방식에 구애받지 않는다는 뜻이거든요. 옛날에 우리 이제 영상 콘텐츠 감상할 때 보면 셋톱박스 설치해야 되고 뭐 TV에 연결해야 되고 이렇게 복잡한 과정을 거쳤잖아요. 근데 지금은 인터넷망만 있으면 또 스마트폰만 있으면 뭐 언제 어디서나 좀 즐길 수 있다는 뜻을 의미하고요. 국내 이제 시장 같은 경우에는 넷플릭스가 한 50%에 가까운 점유율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국내 스타트업 왓챠. 네. 왓챠도 점유율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미비한가요? 아직까지는 그래도 이제 넷플릭스가 워낙 50%에 육박하는 점유율을 가지고 있고 그 나머지 시장을 같이 이제 나누다 보니까 미미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 서비스들도 계속해서 드라이브를 걸기 위해서 콘텐츠 수급을 이제 잘 해서 시청자들한테 어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목해서 보셔야 될 OTT는요, 티빙이에요. 티빙? 예, 왜 그러냐면 저희 FN 웹툰 드라마의 네. 시청 비중으로 3등이 CJ ENM이거든요. 네. 근데 바로 이 CJ ENM의 OTT 서비스가 티빙이거든요. 그래서 티빙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좀 성장 속도를 보인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CJ ENM의 주가도 좀 긍정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OTT 서비스에 국한한다면 넷플릭스가 얼마나 늘어날까요를 보시기보다는 티빙이 얼마나 늘어날까요를 보시는 게 이 ETF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넷플릭스에도 오리지널이 있고 뭐 티빙에도 오리지널이 있겠죠.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오리지널로 엄청나게 유명하고 핫한 드라마나 이런 건 제가 못 들어본 것 같아서. 네. 지금 방영을 준비하고 있는 게 이제 웹툰 기반의 유미의 세포들이거든요. 네. 혹시 웹툰 들어본 적 있으세요? 아니요, 저는 못 들어봤어요. 네이버 웹툰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작품이고요. 김고은 이제 주연을 해서 지금 티빙에서 오리지널 콘텐츠로 좀 준비 중입니다. 네. 자, 넷플릭스 한국 콘텐츠에 투자를 아낌없이 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작품에 투자하고 있고 한국 드라마의 어떤 점 때문에 투자하고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넷플릭스가 이제 특히나 국내 제작사들한테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처음부터 투자금을 이렇게 빵빵 쏴준 건 아니고요. 국내 업체들이 좋은 작품을 제작하다 보니 이제 넷플릭스 눈에 들어온 거죠. 그래서 넷플릭스 입장에서는 구독자를 많이 확보하는 게 관건인데 구독자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양으로 승부하기보다는 질이 중요해요. 히트 작품 하나가 뭐 여러 개의 뭐 평범한 작품보다 구독자를 끌어들이는 그 포인트가 훨씬 크게 작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국내 제작사들이 워낙 좋은 성과를 보여준 그런 드라마 라인업을 가지고 있고 또 해외 제작사 대비 국내 제작사들이 드라마를 제작하는 원가가 더 적게 들어요. 그래서 이제 넷플릭스 입장에서는 굉장히 가성비 좋은 선택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얘기 들었어요. 허리우드에서 만약에 영화 제작을 하면 막 2천억, 3천억 이렇게 하는데 또 출연진들의 뭐 출연료도 뭐 몇백억, 뭐 몇십억 이러잖아요. 국내는 몇억 많이 주면은 한 뭐 5억 넘어가고 제작비가 엄청 저렴하대요. 근데 가성비는 엄청 좋다. 아, 맞습니다. 그게 선생님 좋은 투자 포인트 말씀 주셨는데요. 넷플릭스가 이제 발주하는 드라마라든지 이런 건 마진이 정해져 있어요. 마진율이 일정한 부분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넷플릭스 드라마를 엄청 찍는다고 해서 그 회사의 실적이 엄청 좋아지는 건 아니고요. 일부 드라마 제작사 같은 경우에는 자기 자본을 투입해서 드라마를 제작하는 경우가 있어요. 저기 마치 우리가 파생매매 할 때 고유 자금으로 운용하는 것과 남의 자금을 위탁받아서 운용하는 것 어떤 게 더 좋죠? 무섭죠. 일단 고유 자금으로 운용하게 되면 수익률이 좋으면 수익금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즘은 뭐 에이스토리라든지 키스트라든지 이런 회사들도 과거에 우리는 야 너희들 넷플릭스한테 수주받아서 드라마만 찍었잖아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은 좋은 드라마면 자기 자본을 직접 투입해가지고 드라마를 찍기도 하고 그러면 당연히 대박 나면 그 회사들에 발생하는 수익금도 그만큼 커지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더 양질의 컨텐츠가 나오면서 더 인기가 올라가고 또 거기에 대한 뭐 수익도 네. 커지니까. 물론 뭐 리스크가 될 수도 있겠죠. 있죠. 그 네. 드라마가 흥행에 실패해버리면 그만큼 자기의 리스크도 커지는 거지만 지금은 드라마 제작사들이 과거처럼 일괄적으로 수주해서 드라마 찍어줄게 이런 게 아니라 좋은 작품, 좋은 컨텐츠 있으면 얼마든지 우리 돈도 투입해서 더 많은 수익을 노릴게 뭐 이런 개념도 있다라는 걸 좀 명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어떤 점 때문에 국내 드라마 제작사한테 투자하냐고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서 또 웹툰이 나올 것 같아요. 웹툰에서 그만큼 스토리 라인들이 정말 다양하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드라마로 제작했을 때 굉장히 신선하게 글로벌 유저들한테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는 거죠. 그거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예시가 이제 스위트홈이고요. 스위트홈이 출시되고 한 13개 국가에서 1등을 찍었어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저희 한국 콘텐츠로는 처음으로 탑3에 들 정도로 굉장한 인기를 끌었고요. 앞으로도 이렇게 많은 웹툰 기반의 드라마 작품이 나오기를 또 기대해봅니다. 스위트홈을 보면서 느꼈었던 게 뭐였냐면 CG 있잖아요. 네. 옛날에 몇 년 전, 한 2, 3년 전만 해도 한국에서 영화 만들어서 CG 하면은 이게 뭐야, 저 티나잖아, 뭐 이런 느낌이었는데 요즘에는 맞습니다. 네. 대표적인 종목으로는 뭐 자이언트 스텝이라든지 덱스터와 같은 회사들이 그런 CG를 만드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도 그 분야는 잘 모르지만 공부를 좀 많이 해봤어요. 이 CG 어떻게 해야 잘 만드는 겁니까? 마치 사람을 갈아 넣어서 정말 실제처럼 만드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우리 게임 혹시 언리얼 엔진이라고 들어보셨나요? 3D 만드는 그 엔진은 언리얼 엔진이라고 하는데 이 언리얼 엔진을 이용하게 되면 그 프로그램만 쓰게 되면 뭐 간단하게 3D 효과라든지 그런 걸 그릴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게 좋은지는 저희도 뭐 판단은 못하겠지만 그런 시장도 있다더라. 뭐 그 정도 알고 계시면 되고요. 저희 ETF에는 당연히 자이언트 스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여기까지 이 얘기를 이제 드리기 위해서 좀 스토리를 나눴던 것 같은데요. 웹툰 드라마 관련 ETF 상품 소개. 이거 상품명이 이제 코덱스 FN 웹툰 앤 드라마. 맞습니다. 저 이름에 여러 가지 뜻이 있잖아요. 본부장님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덱스는 뭐고, FN은 뭐고. 저희 방송을 보시는 구독자라면은 금방 아실 텐데요. 코덱스는 저희 삼성자산운용의 ETF 브랜드입니다. 코리아 인덱스의 약자고요. 한국에서 최초로 ETF를 만들어서 시장에 올렸던 회사고요. 너무 감사하죠. 그리고 FN이라는 단어가 붙는데요. 그 다음에 붙는 단어는 그 모든 ETF는 기초지수가 있거든요. 물론 액티브 ETF는 기초지수라고 부르지 않고 그냥 참조지수라고 부르는데 액티브 ETF를 제외한 나머지 ETF들은 기초지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수를 만들어주는 회사가 몇 군데 있어요. 뭐 글로벌리하게 본다면 S&P 500의 S&P 그리고 MSCI 코리아의 MSCI 이런 회사들이 그런 인덱스를 만들어주는 회사고요. 한국에는 FN 가이드 우리 많이 아시죠? FN 가이드가 이런 지수를 만들어주는 회사고요. 제가 몸담았던 NH투자증권도 요 지수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제가 그 사업을 하다가 여기 삼성자산으로 오게 됐는데요. NH투자증권은 지수명에 iSelect가 붙습니다. iSelect. 이렇게 붙게 되고요. 그리고 웹툰 앤 드라마 이렇게 지수에 풀네임까지 붙어서 그 ETF의 이름이 형성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ETF는 FN 가이드에서 만든 웹툰 앤 드라마란 지수를 추종하는 코덱스 삼성자산운용의 ETF 상품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김은지 매니저님께 제가 우리 본부장님께서 잘 설명해 주신 것 같아요. 코덱스 FN 웹툰 드라마 ETF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쭉 설명을 우리가 나눴습니다. 그래도 우리 주린이 분들 이제 ETF를 처음 하시고자 하시는 분들한테 좀 쉽게 좀 다시 한번 정리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 투자자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뭐 투자에 대한 테마가 있잖아요. 가치주, 성장주, 퀄리티주 되게 많은데 사실 가장 투자자들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거는 성장 잠재력이 높은 시장에서 그 성장을 주도할 수 있는 기업을 잘 찾고 장기 보유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웹툰은 바로 이거에 적합한 투자 대안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이제 웹툰 플랫폼 기업들이 해외에 나가서 시장을 만들고 점유율을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시장이 커가는데 같이 수혜를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뭐 좀 우리 투자하는 영역과 주요 기업 우리가 좀 정리하는 측면에서
주요 기업 영역 말씀 주시고 투자 전략까지 최종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저는 이제 애널리스트 출신이니까 종목을 좀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네, 웹툰 앤 드라마이기 때문에 뭐 어떤 비중으로 들어갔냐 이런 것도 좀 생각을 많이 하실 텐데요. 보통 지수는 이렇게 뽑습니다. 시가총액 방식으로 뽑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웹툰 앤 드라마에 해당되는 코드들 아니면 키워드들을 먼저 검색을 합니다. 그래서 웹툰과 드라마에 해당되는 뭐 컨텐츠, CP, IP 이런 그 키워드들을 한 20개에서 30개 정도 만들고요. 그 종목들을 관련된 그 애널리스트 보고서라든지 공시라든지 이런 걸 넣어서 종목을 뽑게 됩니다. 그렇게 뽑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가장 많이 걸리는 종목이 네이버랑 카카오였고요. 그리고 워낙 시가총액이 크기 때문에 이들 종목의 시가총액을 다 넣게 되면 거의 네이버와 카카오와 아이들 이런 수준으로 되기 때문에 저희가 15%의 캡을 좀 씌워가지고요. 네이버, 카카오 대략 한 15% 부근에서 시총 비중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좀 시가총액이 컸던 종목이 CJ ENM. 그 종목이 좀 시가총액이 커서 네이버, 카카오, CJ ENM 이 세 종목을 합치면 한 45% 정도 비중을 차지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밑으로는 아무래도 드라마 만드는 회사들이 좀 시가총액이 크다 보니까 그 밑에는 드라마 제작사들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좀 강조드렸던 웹툰 제작사들은 아무래도 좀 시가총액이 작아서 비중은 그렇게 크게 들어가지 않았지만 일부 들어가기 비중이 크게 들어가지 않았지만 저희는 뭐 이들 종목들은 지금은 크지 않은 비중이지만 조금씩 커지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해서 이 상품을 설계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뭐 시총 네이버, 카카오도 뭐 고점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지만 지금 시총 이제 투자 비중이 이제 네이버, 카카오에서부터 쭉 해서 A스토리까지 쭉 있잖아요. 1위부터 10위. 근데 이런 종목들이 지금 현재 시장에서 어느 정도 고점이다, 아니다, 살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ETF를 소개를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정액 적립식으로 꾸준하게 이렇게 투자를 하고 적금 들 부분에서 일부를 요 ETF에다가 투자를 하면 좋지 않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웹툰 산업이 성장하는 거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데 그렇죠. 성장하는 산업에 투자하기 위해서 어떤 기업을 투자해야 되는지 약간은 좀 헷갈리거나 아니면 적합하지 않은 기업인데 그냥 웹툰이 들어가서 그런 줄 아시거나 그런 뭐 오해가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저희 ETF에서는 이제 관련된 기업들 중에서도 탄탄한 실적을 가지고 있고 롱런하고 이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기업 위주로 저희가 구성을 했기 때문에 이 ETF에 장기적으로 저희가 투자를 한다면 앞으로 이제 저희가 그 웹툰 시장의 결실을 같이 공유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마지막으로 본부장님도 뭐 추가적으로 조언해 주실 부분 있나요? 제가 서두에서 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시장이 마켓에서 지수에서 좀 테마 중심으로 너무 빠르게 움직이다 보니까 저희 ETF 삼성자산 ETF 입장에서도 곤혹스러운 건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아마 어떤 테마를 지정해서 그 테마가 ETF로 만들어져서 상장하기까지는 타임렉이 적어도 3개월 이상 걸리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좋은 테마지만 3개월 뒤에도 좋은 테마일까라고 묻는다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도 답변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렇지만 이 웹툰 앤 드라마 ETF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사시나 아니면 3개월 뒤에 사시나 아니면 뭐 1년 뒤에 사시나 성장 산업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뭐 굳이 뭐 이 테마가 소멸된다 아니면 이 테마가 한 번 반짝하고 끝난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소 변동성이 있을 수는 있지만 우상향할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를 해보면서 공부하면서 공부 안 하고 투자하면 좀 안 되죠. 공부하면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삼성자산운용 ETF 컨설팅팀 최창규 본부장님과 삼성 액티브 자산운용 김은지 매니저님 함께 웹툰 및 드라마 시장이 어떤 성장 과정을 지니고 있는지 업황과 함께 투자 방법까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오늘 두 분 너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요.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